전 세계가 불타는 빨간 면발에 완전히 매혹된 그 순간, 유럽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랑스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 라면에 갑작스런 선전포고를 했어요. 삼양 불닭볶음면, 당장 우리 땅에서 사라져라. 자유와 관용의 나라가 느닷없이 음식 전쟁을 선포한 거죠. 하지만 세계의 반응은 조롱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로맨스의 나라가 라면 하나 때문에 패닉? 독일 언론이 비꼬았어요. 파리 못 가니까 불닭 먹으러 베를린 가야지. 키읔키읔 젊은이들이 SNS에 올렸죠.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삼양은 오히려 전 세계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시가총액 10조 클럽에 당당히 올라섰어요. 반면 프랑스는 점점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어갔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그릇의 라면이 어떻게 국가 간 외교 갈등까지 불러일으킨 걸까요? 지금부터 브뤼셀의 한 엘리트 공무원 클레르 모로의 10년 된 트라우마가 어떻게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개인의 편견이 어떻게 한 나라를 국제적 고립으로 이끌었는지 그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식품안전국 회의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각국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차지했죠. 저는 클레르 모로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후 이곳 유럽연합 식품정책국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회의실 한편에서 저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죠. 수백 번의 보고를 해왔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아마도 이번 보고서의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의장이 저를 호명했어요. 모로 정책관 한국 라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삼양 불닭볶음면 3종에 대해 즉시 수입 중단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첫 마디를 꺼내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독일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이탈리아 대표는 안경을 벗어들었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정밀 검사 결과 해당 제품들의 캡사이신 수치가 유럽연합 안전기준치를 5배 초과했어요. 특히 불닭볶음면 오리지널의 경우 스코빌 지수가 4,865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네덜란드 대표가 펜을 두드리며 5배 초과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캡사이신 과다 섭취 시 위장 손상, 호흡곤란, 심지어 알레르기 쇼크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더욱 위험하죠. 제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의장이 질문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10년 전 파리의 그 작은 기숙사 주방. 빨간 포장지의 라면. 그리고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엄격하게 검토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물론 그 개인적 경험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프랑스 농업부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어요. 27개 회원국 전체에 수입 금지 권고안을 발송하고 기존 재고품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완전 회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한국의 대표적 식품을 유럽연합 전체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니까요. 의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조치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날 오후 제 보고서는 유럽 전역의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이유, 한국 매운 라면 전격 수입 중단,
불닭볶음면, 유럽서 퇴출 위기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11월 파리 13구에 있는 시태 대학교 기숙사의 작은 공용 주방이었어요. 당시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3학년이었죠. 시험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기숙사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주방에는 한국인 유학생 김민준이 있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친구였는데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저는 배가 고파서 간단히 뭔가 해먹으려고 했어요. 클레르, 라면 먹어볼래요? 민준이가 빨간 포장지에 라면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 라면이요? 어떤 맛이에요? 민준이가 웃으며 답했죠. 매워요.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국민 음식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원래 매운 음식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시험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터라 뭔가 자극적인 것이 필요했죠. 좋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민준이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자 면과 함께 빨간 스프를 넣었죠. 와, 정말 빨갛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용암처럼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매워요. 괜찮을 거예요. 민준이가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라면에서 나는 매운 냄새만으로도 눈이 따가웠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우유도 준비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넣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짠맛과 단맛이 먼저 느껴졌죠. 그런데 3초 후 제 입안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물을 찾았습니다. 민준이가 급히 우유를 건넸지만 소용없었어요. 매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더니 위장까지 화끈거렸죠. 괜찮아요? 물 더 드릴게요.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목이 부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간신히 말했죠.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클레르,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는 즉시 응급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죠.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캡사이신 과다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죠.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미안해하며 계속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클레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죠. 그날 이후로 저는 빨간 음식을 완전히 멀리했어요. 김치, 고추장, 심지어 토마토 소스까지도 피했습니다. 아시아 음식점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고통이 되살아났죠.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먹자고 할 때마다 저는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클레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냐? 친구들이 말했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먹은 라면은 정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죠.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결국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편견도 생겼죠. 매운 음식,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불신이 마음속에 뿌리내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이 오늘날 제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어요. 과연 그것이 옳은 판단의 기준이었을까요? 제 보고서가 발표된 지 3일 후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삼양 불닭볶음면 3종에 대한 수입 중단 및 판매 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저는 브뤼셀 본청에서 이 소식을 들었죠. 드디어 해낸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프랑스 24 뉴스에서는 유럽연합 한국 매운 라면 전격 퇴출이라는 제목으로 톱뉴스를 다뤘습니다. 독일 DW 방송도 EU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식품 금지 조치라며 대서특필했죠. 제가 가장 놀란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파리의 한 시장에서 만난 60대 여성 마담 디보아는 드디어 제대로 된 조치가 나왔네요 라며 환영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먹는 음식들을 보면 정말 걱정돼요. 이런 위험한 음식은 당연히 금지해야죠. 반면 20대 대학생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앞에서 만난 학생 줄리앙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불닭볶음면은 제 최애 음식인데요. 유럽만 유난 떠는 거 아닌가요? 그의 친구 엠마도 거들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는데 우리만 못 먹는다고요? SNS에서는 더욱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트위터에서 세이브 불닭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번져나갔어요. 하루 만에 5만 개가 넘는 게시글이 올라왔죠. 이건 문화 탄압이다, 한류를 탄압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류 팬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파리 13구 한인타운에서는 항해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불닭볶음면은 BTS도 먹는 음식입니다. 한 팬이 피켓을 들고 외쳤어요. 이건 한국 문화에 대한 차별이에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위험한 식품을 금지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될까요? 제 동료 베로니크가 말했어요. 클레르, 좀 과한 반응 같지 않아요? 그냥 라면 하나잖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베로니크,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죠.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10년 전의 그 끔찍한 경험이 생생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독일의 한 유튜버가 유럽의 불닭 금지령에 도전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는 몰래 구한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젊은이들이 불닭 파티를 열었습니다. 금지되기 전에 사둔 라면들을 모아서 함께 먹는 이벤트였어요. 우리가 직접 안전성을 증명하겠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요리사는 더 나갔습니다. 그는 불닭볶음면을 베이스로 한 파스타 요리를 개발해 레스토랑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파스타와 한국 라면의 만남이라는 콘셉트였죠. 예약이 3개월째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움직였어요.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조치라며 EU의 재검토를 요구했죠. 한국 식약처도 국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반박했어요. 제가 가장 당황한 건 언론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 2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상급자가 공익을 위해 나서라고 설득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최대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어요. 캡사이신 수치가 기준치를 5배 초과했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방송 후 온라인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너무 과민 반응 아니냐, 다른 나라는 멀쩡히 먹는데 왜 우리만 못 먹나라는 비판이 대부분이었죠. 일부는 더 신랄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의 선택권을 빼앗을 권리가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은 걸까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 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반발을 사는 걸까요? 창밖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주인공은 루카 벨라르디라는 이름의 젊은 연구원이었죠. 이탈리아 출신으로 브리셀 식품안전연구소에서 일하는 29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루카가 처음 제게 찾아온 건 금지령 발표 일주일 후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로 정책관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벨라르디 연구원?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루카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불닭볶음면 측정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의문점이라니요? 3차례나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 말인가요? 제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죠. 루카는 파일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측정법은 건조 상태의 스프 분말을 직접 분석한 거죠. 하지만 실제 섭취 시에는 물에 희석되고 조리 과정을 거쳐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다른가요? 캡사이신은 캡사이신이죠. 루카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캡사이신의 생체 이용률이 크게 달라져요. 특히 끓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증발하거든요. 루카는 계속 설명했어요. 제가 국제표준 방식으로 재측정해봤습니다. 실제 조리 후 인체가 흡수하는 캡사이신 양은 저희 발표치의 20% 수준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라고요? 네, 맞습니다. 루카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기준치를 넘지 않아요. 오히려 안전 범위 내에 있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 경험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죠.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조사해봤습니다. 혹시 그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기밀사항이에요. 루카는 실망한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루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모로 정책관님,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죠. 뭘 발견했나요? 저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루카가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유럽으로 들어온 가짜 한국 라면들을 조사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이라니 바로 제가 사고를 당한 해였어요. 가짜 라면이요?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국에서 제조된 모조품들이에요. 정품과 포장이 거의 똑같지만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루카는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모조품들에는 화학 합성 캡사이신이 들어있어요. 천연 캡사이신보다 10배 이상 자극적이죠. 게다가 정체불명의 첨가물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유통됐나요? 루카가 자료를 뒤적이며 답했어요. 2014년 11월경에 파리 일대에서 대량 발견됐어요. 특히 대학가 주변 소규모 마트들에서 많이 팔렸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14년 11월 파리 13구 대학가. 바로 제가 사고를 당한 시기와 장소였어요. 설마 제가 먹은 게 그 가짜 제품이었던 걸까요? 혹시 그 시기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루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실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직접 경험했어요. 기숙사에서 한국인 친구가 준 라면을 먹고 응급실에 갔죠. 루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제가 먹은 게 가짜였다는 뜻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루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기, 그 지역, 그리고 증상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끔찍한 경험이 실제로는 가짜 제품 때문이었다니요. 그렇다면 진짜 삼양불닭볶음면은 안전한 제품이었던 걸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루카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네, 프랑스 식약처의 2015년 회수 명령서예요. 바로 그 가짜 제품들에 대한 거죠. 하지만 이미 상당량이 소비된 후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 트라우마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경험이 수백만 유럽인들의 선택권을 빼앗은 거였죠.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외면할 것인가? 루카의 폭탄 선언 이후 며칠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삼양 측의 대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거센 반발을 보였을 텐데 말이죠. 대신 삼양은 침착하고 품격 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결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정수 삼양회장의 인터뷰가 프랑스 언론에 실렸죠. 법적 대응보다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들에 대한 처우였어요. 삼양은 유럽 현지 직원 120명에게 전액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50% 많은 금액이었죠. 파리 지사장 마르크 듀랑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런 회사는 처음 봐요. 억울한 상황인데도 직원들부터 챙기다니. 현지 거래처에 대한 보상도 화제였습니다. 계약 해지로 손해를 본 유럽 내 200여 개 업체에 위로금을 지급한 거예요. 베를린의 한 수입업체 대표는 의무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감동이었다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내 상황은 심각했어요. 파리 13구 한인타운의 마트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한마트 사장은 불닭볶음면이 전체 매출의 30%였는데 갑자기 없어지니 버틸 수가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아시아 음식점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라면을 메인으로 하는 식당들이 메뉴를 대폭 바꿔야 했어요. 몽파르나스의 한 라면집 사장 이진우 씨는 손님들이 진짜 위험한 음식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죠라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베를린 시장 클라우스 베더커가 직접 나섰죠. 독일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독립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삼양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독일 식품안전청은 자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안전이었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스 밀러는 EU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실제 섭취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평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스페인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드리드 정부는 스페인 국민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독자적인 수입 허가를 내줬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젊은 요리사 파블로 가르시아는 이제 우리가 불닭 요리의 메카가 될 거예요 라며 환호했죠. 이탈리아의 대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로마시가 주도해서 아시아 문화축제를 열었어요. 불닭볶음면을 주제로 한 요리 경연대회까지 개최했죠. 밀라노의 미슐랭 스타 셰프 마르코 피에리는 불닭 파스타를 개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스웨덴은 아예 정부 차원에서 나섰어요. 스톡홀름 총리실이 음식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삼양의 북유럽 허브 역할을 제안했어요. 세금 혜택과 함께 말이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가세했습니다. 관용의 나라답게 모든 문화를 포용하겠다며 아시아 음식 특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어요. 시장 펜케알세마는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고 강조했죠. 이런 움직임을 보며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프랑스만 고립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동료 베로니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클레르, 다른 나라들이 다 반대 입장인데 우리만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삼양 유럽 본사를 설립한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파리에 세울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바뀐 거죠. 300개의 일자리와 연간 500억 원의 투자가 독일로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 브리노 르메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언론들은 프랑스의 성급한 판단이라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파리의 한 대학생 그룹이 독일로 라면 먹으러 가자는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주말마다 베를린행 버스를 타고 가서 불닭볶음면을 먹고 오는 거였죠. SNS에는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불닭 투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막은 맛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프랑스 정책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한 젊은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 라면 하나 못 먹게 하다니. 이게 정말 2024년 맞나요? 조회수 200만을 넘긴 이 영상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과연 제가 한 판단이 옳았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다 틀렸고 우리만 맞는 걸까요? 루카의 연구 결과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프랑스의 금지 조치가 오히려 전 세계적인 불닭 열풍을 불러일으킨 거였어요. 마치 금지된 과일이 더 달콤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베를린에 새로 설립된 삼양 유럽 본사는 연일 화제였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 거대한 불닭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김정수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개관식에는 독일 정부 관료들과 유럽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요리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원래 삼양은 파리의 르코르 동블루 요리학교와 파트너십을 추진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이탈리아 볼로냐의 ALMA 국제요리학교와 손을 잡았습니다. ALMA의 안드레아 갈리 교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동서양 퓨전 요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이었죠. 불닭볶음면을 베이스로 한 이탈리아 요리들을 개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요리사들이 몰려왔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페란 아드리아가 불닭 타파스를 선보인 거예요. 매운맛의 예술이라고 표현한 이 요리는 예약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매운맛의 수도를 자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축제들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첫 번째 불닭 페스티벌이 열린 거예요. 3일간 계속된 이 축제에는 30만 명이 몰렸습니다. 각국의 요리사들이 불닭을 활용한 창작 요리들을 선보였죠. 암스테르담에서는 매운맛 챌린지 월드컵이 개최됐어요. 40개국에서 참가자들이 왔습니다. 우승자는 놀랍게도 핀란드 출신이었어요. 추위에 익숙한 사람이 더위도 잘 견딘다며 웃었죠. 이 대회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로마에서는 더욱 격식 있는 행사가 열렸어요. 국제 매운맛 심포지엄이라는 학술대회였습니다. 전 세계 식품 과학자들이 모여 매운맛의 문화적, 과학적 의미를 토론했어요. 하버드대 교수 존 스미스는 매운맛은 인류를 하나로 묶는 공통 언어라고 발표했습니다. 언론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어요. CNN이 21세기 매운 혁명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BBC도 매운맛이 바꾼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작은 라면이 일으킨 큰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틱톡에서는 불닭 댄스라는 것까지 유행했어요. 매운 라면을 먹으면서 춤을 추는 챌린지였죠. 해시태그 조회수가 50억을 넘어섰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도 동참해서 더욱 화제가 됐어요. 유튜브에서는 불닭 먹방이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인기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1000명과 함께 불닭 먹기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 1억을 넘기며 기네스북에까지 올랐죠. 학술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삼양 불닭볶음면 케이스 스터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브랜딩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 세계 경영학도들이 이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음식 금지와 문화 확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금지가 오히려 관심을 증폭시켰다는 분석이었죠. 이 논문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유네스코의 결정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통한 문화교류 촉진을 인정해 문화 다양성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시상식은 파리에서 열렸는데 프랑스 정부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회장이 시상식에서 한 연설이 감동적이었어요. 음식은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입니다. 매운맛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는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성취입니다. 시상식 후 파리 시내에서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벌어졌어요. 우리도 불닭을 먹고 싶다는 피켓을 든 대학생들이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했죠. 음식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가 파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르피가로지는 프랑스만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르몽드지도 과학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죠. 여론조사에서는 60%가 금지 해제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매일 이런 뉴스들을 보며 괴로웠습니다.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데 저 혼자만 뒤처진 기분이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클레르 때문에 프랑스가 웃음거리가 됐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한편 루카는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모로 정책관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제 실수를 인정하기가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화면을 봤어요. 10살짜리 독일 소녀가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맵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루카의 연구 결과와 전 세계적인 반응을 보며 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사과하기엔 문제가 너무 커져 있었죠.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제안했어요. 국제연구소들의 교차 검증을 요청하겠습니다. 식품안전청장 피에르 마르탱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과학적 정확성을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후 5개국 연구소가 참여하는 공동 검증이 시작됐어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국 FDA,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영국 식품표준청, 그리고 스위스 네슬레 연구소였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제품을 검사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건 독일이었어요. 실제 섭취 조건에서 완전히 안전한 수준이라는 발표였습니다. 미국 FDA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죠. 기존 EU 측정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명시했어요. 일본의 결과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캡사이신의 70%가 중화되며 실제 인체 흡수량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발표했어요. 영국도 어떤 연령층에도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스위스 네슬레 연구소의 발표가 결정타였어요. EU가 사용한 측정법은 1990년대 구식 방법으로 현재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죠.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5개 연구소 모두가 같은 결론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거죠. 10년 전의 개인적 트라우마가 수백만 명의 선택권을 빼앗은 셈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개 사과를 해야겠다고요. 비서에게 말했어요. 기자회견을 준비해주세요. 모든 언론사에 통보하고요.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발표를 하실 건가요? 저는 한마디로 답했어요. 사과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언론사도 있었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클레르 모로입니다. 제가 입을 열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삼양 불닭볶음면에 대한 저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과학이 아닌 개인적 편견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10년 전 제가 겪은 사건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짜 제품에 의한 것이었고 진짜 삼양 제품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5개 국제 연구소의 교차 검증 결과 불닭볶음면은 어떤 연령층에게도 안전한 식품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과학자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개인적 트라우마를 공적 판단에 개입시켰거든요.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삼양 측에 정중히 사과드리고 EU 차원의 금지령 해제를 건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개인적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답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가 보류시켰어요. 대신 제가 직접 피해 복구에 나서겠습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삼양 측에는 직접 사과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김정수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해한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용기 있는 사과라며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경제적 피해를 본 업체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파리 한인타운의 마트 사장들은 복합적인 심정이었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문 닫은 가게들은 어떡하나요? 라며 씁쓸해했습니다. 실제로 20여 개 업체가 폐업했고 300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삼양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정수 회장이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모로 정책관의 용기를 높이 산다. 하지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프랑스 재진출 계획은 없다. 이 발표가 나온 후 프랑스 경제계가 술렁였어요. 삼양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프랑스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는 편견이 심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진 거였죠. 프랑스 청년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공식 사과했는데도 왜 안 들어오나요? 라며 항의했어요. 대학가에서는 편견 극복 캠페인이 벌어졌죠. 하지만 삼양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심각했어요. 프랑스 식품 산업에서 유망한 인재들이 독일과 네덜란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보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쳤죠.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젊은 세대들의 실망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운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제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 실수를 진정한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상급자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EU 공무원 대상 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어요. 피에르 마르탱 청장이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요? 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편견을 없애야 해요. 각국 음식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반대가 많았어요. 예산 낭비다, 클레르의 면죄부용 쇼다라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편견이 가져온 재앙이라는 제목이었어요. 50명의 동료 앞에서 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10년 전 가짜 제품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고 그 편견이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강의 후 한 독일 출신 동료가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중국 음식 먹고 배탈 난 후로 아시아 음식을 피했거든요. 이탈리아 출신 마리아 로시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인도 커리가 무서웠어요. 너무 매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각국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첫 번째 게스트는 파리 13구에서 20년간 한식당을 운영한 박미경 씨였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운맛에는 깊은 철학이 있어요 라며 말문을 열었죠. 박미경 씨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추는 원래 한국에 없던 작물이에요. 16세기에 일본을 거쳐 들어왔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김치, 고추장, 불고기까지 모든 음식에 고추를 활용했어요. 매운맛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에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였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문화였죠. 함께 매운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격려했거든요.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한 프랑스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불닭볶음면도 그런 의미가 있나요? 박미경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음식이에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매워서 함께 먹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인도 요리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뭄바이 출신의 라제시 샤르마 셰프였어요. 인도에는 수백 가지 향신료가 있지만 모두 약재입니다 라고 말했죠. 매운맛도 치료 목적이에요. 소화를 돕고 감기를 예방하죠. 멕시코 음식 전문가인 카를로스 페레즈도 왔어요. 고추는 아메리카 대륙의 선물이에요. 콜럼버스가 후추를 찾다가 발견한 거죠. 지금은 전 세계 음식 문화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들으며 동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태국 음식 강의였습니다. 방콕에서 온 솜차이 셰프가 실제로 요리를 선보였어요. 똠얌꿍을 만들어 볼게요. 회의실이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찼죠. 매운 음식에 대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참여자가 늘어났어요. 다른 부서 직원들도 찾아왔고 심지어 가족을 데려오는 사람도 있었죠. 어린이들이 김치를 처음 맛보고 생각보다 맛있다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나아가 저는 오픈 키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브뤼셀 시민들과 함께 각국 음식을 만드는 행사였어요. 첫 번째 메뉴는 당연히 불닭볶음면이었죠. 30명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70세 할머니부터 10살 꼬마까지 모두 함께 라면을 끓였어요. 이렇게 빨간데 정말 먹어도 되나요? 라며. 걱정하던 할머니가 한 입 먹고는 어머 생각보다 괜찮네 라며 웃었죠. 아이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며 연신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부모들도 놀라워했어요. 평소에 매운 음식 안 먹는 애인데 신기하네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다른 도시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파리, 리옹, 마르세유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기꺼이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편견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함께 해봐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EU 집행위원회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거였습니다. 예산 지원까지 받게 됐죠. 제 개인 프로젝트가 공식 정책이 된 셈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온 거예요. 편견과 소통이라는 주제였죠. 10년 전 제가 트라우마를 겪었던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어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편견에 갇혀있던 클레르 모로입니다. 10년 전 이 캠퍼스 근처에서 저는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전체를 매도하게 만들었죠. 편견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부하죠. 하지만 알게 되면 달라져요. 이해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불닭볶음면을 드시나요? 청중들이 웃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빨간 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르는 음식을 보면 피하지 않고 시도해봅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편견이 많았는데 반성하게 됐어요. 이런 반응들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진짜 삼양 불닭볶음면을 끓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말이죠. 첫 입을 넣는 순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였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로 확산된다는 것을요. 제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꿨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편견 없는 열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눈부신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